이 장소에서의 두 번째 사진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헤리티지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유업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북녘에 있는 우리 강산과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번 사진전에서 우리는 그 남아있는 유업을 세밀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고요한 평양 시내 한가운데 잔잔한 대동강을 넘어 붉은 봉화가 우뚝 서 있습니다. 언뜻 보면 봉화인 듯 하지만 실제는 전기로 운영되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365일 꺼지지 않고 대동강을 붉게 물들이는 이 탑은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을 나타내고자 북한 당국이 쌓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입니다. 탑 정상의 횃불은 수령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책임자는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탑의 주변의 도시는 부족한 전력 공급으로 인해 수시로 정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탑의 횃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해가 내립쬐는 대낮에 2명의 보안원이 버스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버스의 모든 승객은 가진 짐들까지 모두 꺼내 검열한 후에야 다시 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통행증 제도를 실시하는 유일한 나라인 북한에는 마을마다 수십 개의 검문소가 있고 이곳들을 통과해야만 겨우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사진이지만 그 속은 두려움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삼각형의 건물이 있습니다. 낮은 건물들 속 거대한 피라미드형 건물은 기이한 느낌마저 줍니다.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건물의 내부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000개의 객실이 있는 류경 호텔은 세상에서 제일 큰 호텔이자 가장 높은 건물로 계획된 건축물이었지만 1989년 돌연 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30년 넘게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폐한 내부와는 달리 건물 외벽에서는 매일 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구로 진행되는 화려한 LED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화이부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 열매가 없는 상태처럼 북한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류경 호텔은 허울뿐인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듯합니다. 평양은 북한 체제를 외부에 선전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도시인 만큼 만약 외국인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잘 짜인 일정을 따라 북한 당국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북한을 방문한 외국의 어느 작가는 정부가 기획한 시나리오 밖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일성의 생일 퍼레이드를 위해 뙤양볕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린 채 웃으며 훈련하는 수많은 사람들 뒤로 사람들이 일명 땡땡이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방문객에게 동행하도록 배정되는 가이드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들은 종종 당국의 시나리오와 다른 장면, 가령 사람들이 웃지 않고 있거나 게으르거나 노동을 힘들어하는 무대 뒤의 장면과 마주치면 당황하며 긴장합니다. 북한은 지금 감시를 피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주민들과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의 생명줄을 더 세게 틀어주는 정부 사이에서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북한의 축제 사진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억압 속에 진행되는 화려한 단체 퍼레이드와 열병식은 북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김일성 3대 가문의 생일, 인민군 창건일, 당창건 기념일 등 수많은 행사에 동원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은 1년 내내 한 행사가 끝나면
또 다음 행사를 준비합니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표정이나 몸짓에서 힘든 내색을 내비칠 경우 당에 옹호하지 않는 불순분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웃고 움직여야 합니다. 즐거운 몸짓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생명을 건 몸짓입니다. 한 남성이 가던 길을 멈추고는 주체사상 헌시를 읽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붉게 새겨진 찬가는 비단 이곳뿐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매일 보았을 글귀를 오늘 이 청년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리의 빛나라 주체사상이요. 생각조차 개인의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이 청년은 붉게 패인 글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는 날 때부터 배워왔던 사상과 점차 드러나는 진실 사이에서의 처절한 갈등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모순으로 가득 찬 나라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경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내부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보여주기 식의 의도된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진실을 벗겨내는 것은 안에서 살아남은 자의 목소리와 밖에서 바라보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온 동네, 온 거리마다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렸고 해외로 흩어졌던 동포들도 감격스러운 발걸음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날이 오면 속으로 외치며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 되찾게 된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는 뺏기지 아니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해방 전 남산의 조선신궁에서 조선의 다음 세대들이 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해방 당시 조선에는 1141개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그토록 괴롭히던 신사가 대한 독립과 동시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마지막까지 투옥되어 있던 20여 명의 지도자들은 형무소에서 추록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는 평안이구나. 이제는 자유구나. 국가적 회복의 시간이 온 듯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이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소련은 동아시아 전체를 공산화시킬 목적으로 한반도로 진격해 내려왔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을 염려하여 38도선을 긋고 소련군의 진격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한반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자본주의 체제가, 북쪽으로는 공산주의 체제가 세워졌습니다. 38선은 군사작전상의 업무 분담을 위해 일시적으로 그어진 분계선이었지만 세계 적화를 노리는 소련의 야망으로 인해 남북 분단의 영구적 경계선이 되어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38선이 그어진 이후 소련군이 평양으로 들어올 때 환영하는 인파들의 사진입니다. 평양 도착 연설에서 소련군 치스차코프 대장은 우리는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한국에 왔으며 자신들의 질서를 강요하지 않을 것과 한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민의 해방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거리로 나와 소련군을 맞이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소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4,000명의 소련군은 그해 11월까지 북한만을 영토로 하는 정책기구를 세워 사실상 북한에서는 소련 통제하에 이미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상몰수된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땅을 일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린 날이었습니다. 무상으로 땅을 분배받은 이들은 감격의 눈물을,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땅을 빼앗긴 수많은 지주와 분홍의 가족들은 원한의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반항하는 지주들은 가차없이 토지 몰수와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38선 이북 지역에 세워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소련군의 통제 속에서 1948년까지 북한의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고 철도, 운수, 전기, 은행을 국유화하고 백성들을 강압적 통제로 몰아넣었습니다. 소련 군정과 김일성은 앞에서는 국민의 주권을 보장해준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사상에 반대하는 자들을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신앙활동 역시 반동분자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금지시켰습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의 통제 속에 깊은 탄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양 모란봉 운동장에서 개최된 소련군 환영 시민대회 진행 중 김일성이 소련군의 두 요직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일성은 시민대회 직전 소련으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갑자기 대위에서 장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만져보는 소련의 정보 및 정치 공작 담당이던 메클레르 중좌는 소련군의 평양 주둔부터 1년여 동안 김일성을 대중성 있는 정치 지도자로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온 나라의 정권을 위임받은 김일성은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념 아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주둔했던 북한과는 달리 해방 이후 남한에는 미국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달려온 모습에는 조국 독립에 대한 기쁨을 숨길 수 없는 뿌듯한 미소가 서려 있습니다. 귀국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한반도 내의 붉은 세력을 향해 선전포고했습니다. 공산당은 나라를 파괴시키고 도당을 지어 동족을 위협하며 군을 이용하여 재산을 약탈하며 소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조작하여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저희들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공산당은 절대 협동할 수 없는 원수이며 파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화를 면할 수 없고 결국 남의 나라에 귀속되는 처지로 돌아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본래 유엔 총회에서는 한반도 총선거를 치르려 했지만 38선 북쪽을 장악한 소련군은 권력이 빼앗길 것을 염려해 북측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 수립을 결의했습니다. 사진은 남한의 첫 국회의원 총선의 모습입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동안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주었던 것과 달리 남한은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아이 업은 아낙네도 밭을 일구던 농민도 모두 와서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새 나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95.5%라는 높은 투표율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정식으로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가 되었습니다. 한편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북한 전역에서 소련식 흑백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단일 입후보한 후보자를 찬성하면 백색 투표함에, 반대하면 흑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이 투표 방식은 지금도 북한에서 이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단일 입후보자에 대해 찬성할 경우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면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어 후보자에 반대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것 역시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결과는 당연합니다. 투표율 100%에 찬성표 100%로 김일성은 북한 정권의 공식적인 초대 내각 수상이 되었으며 소련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두 정권이 세워진 이후 김일성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로 물들이려는 계획을 꾀했습니다. 사진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 침략의 승인을 받으러 소련에 방문한 장면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나뉜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며 궁극적으로 각 세력들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이 시간이 길지 않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온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적화통일, 즉 공산주의의 한반도를 이루겠다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쟁이 있기 2년 전부터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병력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무기를 현대화하였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소련의 동의하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예고도 없이 서울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서로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서울중앙로의 모습입니다. 폐허가 된 속에서도 먹을 것과 돈 될 만한 것을 찾는 안악들과 아이들의 모습에서 처절했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 함석헌 선생은 한국전쟁을 나라를 온통 들어 잿더미와 시체더미가 되게 만든 싸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 150만 명의 사상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와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타지에 던져진 아이들이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을 도울 재간이 없어 한국 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들로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나라가 찢어지며 수많은 가족들도 남북으로 찢어졌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인민군의 포성으로 시작되었던 전쟁은 한반도의 정가운데 표지판이 하나씩 세워짐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반도를 꿈꿨지만 공산화의 계획을 가진 이들이 나라 건국을 방해했고 급기야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한은 다시 전후 국가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자기 노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호해주며 정치적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부지런해졌습니다. 땅이 비옥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의 사진입니다. 한민족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485km의 고속도로를 2년 6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20년이 걸린다던 원자력 개발이 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가 보장되는 체제 아래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온 국민의 에너지가 개인과 가정, 나라를 다시 살게 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북녘의 상황은 남한의 상황보다 모든 면에서 나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인구수나 김일성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역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북 정권은 국경을 따라 나라 문을 굳게 닫고는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외부와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외부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에게는 미사일과 전쟁으로 위협하며 감옥문과 같은 국경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이후 이북 지역을 장악해 단순 독재자를 넘어 스스로 인민의 신이 된 김일성은 철저히 폐쇄된 사회 안에서 본인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신으로 신격화된 독재자가 3대를 세습해서 내려왔고 북한의 주민들이 이 땅에서 허락된 것은 오직 3대 독재자를 숭배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 세워졌습니다.
총을 들고 미군을 공격하는 경기에 한창인 아이의 몸짓에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북 정권은 자신들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일어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미국 때문에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었다고 가르쳐 선악의 개념으로 외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북한 정권은 소수가 권력을 독차지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국민들에게 제한된 정보만 주입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로이 꿈꾸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는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와 더불어 역사 왜곡과 외세에 대한 혐오를 가르칩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다채롭고 빛나는 색을 가진 아이들은 이곳에서 색을 잃고 당국에게 허락된 것과 당국에게 반하는 것이라는 흑백이라는 색으로 녹아듭니다. 북한의 일상적인 마을의 모습입니다. 21세기인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집마다 굴뚝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웃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북한 주민들은 생활총화를 통해 주 1회 소규모로 모여 당에 반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의 행실을 반성하고 타인의 행실을 비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5호 담당제 제도를 통해 5세대당 익명으로 배치된 감시자를 중심으로 이웃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북한 주민의 50% 이상이 이웃을 고발하거나 팔아넘긴 경험이 있을 정도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고발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모든 가족이 사라져 혼자 남게 되더라도 곪은 배를 채우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녀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살얼음 같은 죽음의 선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굶어 죽거나 국경을 넘다가 발각되어 죽거나 동일하다는 심정으로 그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 사선을 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값으로 매겨질 수 있을까요? 2004년 중국에서 촬영된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매긴 가격표를 들고 태어나 처음 보는 남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와 가족을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실패하여 결국 업소로 농촌의 강제 결혼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가치가 과연 이와 같을까요? 팔려가지 않더라도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면 다시 북송되어 강제 낙태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난민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보내주세요. 중국에서 몽골을 통해 탈북한 주민이 브로커를 만나면 건네주려고 준비한 쪽지입니다. 여러 가지 탈북 경로 중 어느 하나 안전한 경로는 없습니다. 몽골에서 남한으로 건너오는 길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인 고비 사막을 건너야 하는 죽음의 루트입니다. 이정표 한 번 없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지언정 목숨보다 중요한 자유를 찾기 위해 이들의 생명을 건 투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거짓말이라도 진실이 아니라면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모래를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옥죄일수록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며 깨진 틈 사이로 국경 밖의 문화는 조금씩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개방적인 정책을 펼쳐서가 아닌 북주민들 스스로의 개혁이며 외부의 끊임없는 두드림 때문입니다. 양강도 해산 인근 노점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 당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먹을 것을 찾으러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국경 안에 남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둘씩 내다 판 것이 장마당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마당은 여당, 노동당은 야당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비밀리에 생겨났습니다. 북한 정권은 본인들이 그어놓은 국경 안에서 이미 허울뿐인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억압의 땅 북한에도 점차 새로운 잎이 돋고 있습니다. 당에 충성했던 이전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 세대가 지금 북한의 인구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을 먹이고 살려준 곳은 국가가 아닌 장마당과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정권과 이 새로운 세대 사이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로이 꿈꾸고 생각하는 이 MZ세대가 잠에서 깨어날 때 한반도에 큰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압록강 위의 탈북자들의 발자국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폭증했던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코로나로 인해 2019년부터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학생부터 20, 30대 청년 세대들의 탈북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했던 40, 50대의 탈북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계를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20, 30대의 탈북은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서의 탈출입니다.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강에 찍힌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북 정권은 주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제한된 정보만 주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세뇌된 사상 이외에 새로운 생각의 여지를 갖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송하는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대북전단, 일명 삐라는 이들이 살고 있는 굳건한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20년 이후 전단을 날리는 일이 금지되었지만 이 일은 변하지 않는 진리 속 끝없는 역설 가운데 살고 있는 북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 중인 중국 선박의 모습입니다.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북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 껍질을 깨는 노력과 밖에서 껍질을 깨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북한 문을 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으며 외부의 끊임없는 두드림은 결국 북한 정부를 압박하고 그 안에 주민들을 구출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북한 내부는 끊임없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더욱 옥죄며 당국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자유와 생명을 탄압하는 정권이 무너져야 이 아픔은 끝이 날 것입니다. 점차 그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던 북한의 수용소들이 최근 도리어 시설을 확장하고 수용 인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맞서 위성으로 잡히지 않는 곳들로 수용소를 옮기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민심과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 이상의 많은 법을 제정해 위반하는 족족 주민들을 수용소로 잡아 넣습니다.
혹자는 북한이 점차 개방 노선을 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처일 뿐. 나라 전체의 사망의 그늘은 더욱 보이지 않는 곳으로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추는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습니다. 세계를 강타한 한류의 바람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까지 닿았지만 북한의 젊은이들은 이마저도 마음껏 즐길 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구입해 시청한 북한의 고등학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USB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의 사상 변화를 막기 위한 당국의 무차별적인 단속과 통제에 너나 할 것 없이 죽음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로부터 정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북한 정부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시 철저한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북한의 청년과 학생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청년동맹의 500만 명 회원들은 북 정권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해야만 하며 이를 주민들에게 선전해야 하는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끝없는 외침은 북한 정권에게 문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나기에 더욱 강하게 쥐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가 2년을 넘어가면서 북한으로 드나드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온 물건을 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길이 막힌 북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 구호단체들의 각종 구호품과 지원품도 북한 국경을 넘지 못하고 중국 국경 곳곳의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국경 봉쇄 이후 어려워진 경제로 일가족이 아사하고 짓담한 건설장에 죽은 꽃제비들이 허다하지만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하다는 주민들의 아우성은 당국에게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지배계층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진실을 알고도 사회주의 체제와 당의 포갑에 반기를 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혜가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층들도 여전히 당국의 철저한 감시체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에 북한 간부들은 겉으로는 정부와 주체 사상에 충성하는 척하고 안으로는 감시를 피해 특권만 유지하려는 모순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북한의 제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자유와 생명을 탄압하는 정권이 무너져야 이 아픔은 끝이 날 것입니다.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모두 반쪽짜리인 나라가 있습니다. 헤어짐을 잊은 채 각자의 길을 향해 달렸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이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 다시 걸어갈 때 회복은 희미한 꿈이 아닌 가까운 미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옥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때입니다.